여러분은 삼국지를 읽어보셨습니까? 시중에는 많은 작가들이 편역한 삼국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은 나관중의 삼국지연의를 충실히 살렸습니다. 삼국지연의는 600년도 더 전에 씌어진 글이기 때문에 현대적 언어로 바꾸었고 너무 방대한 이야기이다 보니 잡다한 이야기를 빼고 중요한 이야기만 추려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관중의 삼국지연의의 120편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제41장 백성 10만 명이 패배한 장수를 따라간 이유. 장판파 도주. 신야와 번성을 버리고 남하하는 유비의 피난 행렬은 처참했다. 1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유비를 따라 나섰으나 하루에 겨우 10리를 가는 느린 행군이었다. 그 뒤를 조조가 자랑하는 정예 철기병 호표기 5천 명이 폭풍처럼 뒤쫓아왔다. 당양현 장판파에 이르렀을 때 조조군의 기습이 시작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조조군의 함성이 들렸고 평화롭던 피난길은 순식간에 시신이 산을 이루는 지옥으로 변했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구했으나 혼란 중에 아내인 간부인, 미부인, 그리고 어린 아들 아두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주인의 혈육을 찾지 못하면 돌아가지 않겠다. 유비의 곁을 지키던 조자룡은 가족이 보이지 않자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때 미방이 피를 흘리며 달려와 외쳤다. 조자룡이 북쪽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조에게 항복하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유비는 단호하게 꾸짖었다. 자룡은 결코 나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다. 그 시각 조자룡은 항복은커녕 홀로 말머리를 돌려 조조의 50만 대군 속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아기 주인을 찾지 못한다면 죽어서도 주군을 뵐 면목이 없다. 조자룡은 창을 휘두르며 겹겹이 쌓인 적진을 해치고 아두의 행방을 찾아 피해 질주를 시작했다. 시체 더미 속을 뒤지던 조자룡은 마침내 무너진 담벼락 아래 앉아있는 미부인과 아두를 발견했다. 미부인은 다리에 깊은 상처를 입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조자룡이 말에서 내려 부인을 태우려 하자 미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장군, 말은 한 필뿐이고 적은 코앞에 있습니다. 나는 이미 틀렸으니 이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조자룡이 계속 권하자 미부인은 자신이 짐이 될 것을 우려하여 아두를 조자룡에게 맡긴 뒤 근처 우물에 몸을 던져 자결했다. 조자룡은 오열할 틈도 없이 담벼락을 무너뜨려 우물을 메운 뒤 어린 아두를 포대기에 싸서 자신의 가슴에 단단히 묶었다. 이때 조조의 칼직이 하후운을 베고 보검 청공검까지 빼앗은 조자룡은 진정한 무신의 모습으로 변했다. 이제부터 전설적인 단기필마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가슴에 아이를 품은 조자룡은 조조의 장수들에게 포위당했다. 조조는 높은 산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감탄했다. 저 장수가 누구냐? 참으로 호랑이 같은 장수로구나. 절대로 화를 쏘지 말고 생포하라. 조조의 이 명령이 역설적으로 조자룡을 살렸다. 조자룡은 청공검을 휘두르며 조조군의 포위망을 7번이나 뚫고 들어갔다 나왔다. 장갑을 비롯한 조조의 맹장들이 가로막았으나 자룡의 창끝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서려 있었다. 이날 조자룡이 홀로 베어넘긴 조조군의 장수만 50여 명에 달했고 그의 은빛 갑옷은 적들의 피로 붉게 물들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피투성이가 된 조자룡이 장판교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는 장비가 장사모를 치켜들고 홀로 서 있었다. 자룡은 어서 가라. 여기는 내가 맡겠다. 뒤쫓아온 조조의 대군이 장판교 앞에 멈춰섰다. 장비는 다리 위에서 눈을 부라리며 천둥 같은 고함을 내질렀다. 내가 연인 장익덕이다. 나와 죽기로 싸울 놈이 있느냐. 장비의 기세에 눌린 조조군 장수 하우페는 공포에 질려 심장이 터져 말에서 떨어져 죽었고 조조는 장비의 매복을 의심하여 군사를 뒤로 물렸다. 장비의 일갈에 50만 대군이 뒷걸음질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간신히 유비의 진영에 도착한 조자룡은 품 안에서 아두를 꺼내 유비에게 바쳤다. 다행히 아두는 전장의 소음 속에서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조자룡은 땅에 엎드려 울먹였다. 주군, 부인을 구하지 못하고 아이만 겨우 구해왔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아들을 본 유비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유비는 받아든 아두를 땅바닥에 획 던져버리며 외쳤다. 이 못난 아이 하나 때문에 내 소중한 명장을 잃을 뻔했구나. 조자룡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유비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렸다. 주군을 위해서라면 간과 쓸개를 땅에 쏟아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장면은 장수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유비군의 결속력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유비는 백성을 이끌고 강화로 향하며 이제 조조와의 거대한 결전인 적벽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제사 12장 백만 대군 속으로 뛰어든 단 한 명의 장수 조자룡의 활약. 장비가 다리를 끄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다. 장비의 고함 소리에 놀라 군사를 물렸던 조조는 머지않아 정찰병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비가 장판교를 끊어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 순간 조조는 무릎을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내가 속았구나. 장비가 다리를 끄는 것은 뒤에 매복이 없다는 증거다. 정말로 복병이 있었다면 우리를 유인하기 위해 다리를 남겨두었을 것이다. 조조는 즉시 눈빛을 번뜩이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군, 들어라! 유비는 지금 도간에 든 쥐다. 밤을 새워서라도 부교 3개를 설치하여 강을 건너라. 오늘 안으로 유비의 목을 베지 못하면 군율로 다스리겠다. 백만 대군이 뿜어내는 살기가 다시금 형주 벌판을 뒤덮었고 호표기를 앞세운 조조군은 폭풍처럼 유비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유비 일행은 패잔병과 백성들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한진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앞에는 넘실거리는 한수위가 가로막고 있었고 배는 한 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쪽에서는 조조군이 일으키는 흙먼지가 하늘을 가리고 북소리가 땅을 울려왔습니다. 유비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습니다. 아픈 강물이여, 뒤는 조조군이니 하늘이나 유비를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강변을 메울 때 갑자기 강 하류 쪽에서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푸드득, 펄럭, 수십 척의 전함이 깃발을 휘날리며 미끄러지듯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뱃머리에는 청룡 언얼도를 비껴든 붉은 얼굴의 장수 관우가 서 있었습니다. 형님, 아우 관우가 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온 천사의 나팔 소리와 같았습니다. 관우는 강하로 가서 군사를 수습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관우가 배에서 내려 적토마에 올라타 언월도를 휘두르자 추격해오던 조조군은 그 섯을 펄언 위용에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유비와 백성들이 관우의 배에 오르기 시작할 때 강 건너편에서 또 다른 대규모 선단이 나타났습니다. 숙부님, 조카 유기가 구하러 왔습니다. 강하태수 유기가 직접 정예수군을 이끌고 합류한 것입니다. 두 군대가 합쳐지자 유비군은 순식간에 강력한 수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배 위에서 유비와 제갈량, 관우는 지도를 펴고 논의했습니다. 제갈량이 말했습니다. 강릉은 이미 조조의 손에 들어갔으니 갈 수 없습니다. 이곳은 지키기 어려우니 유기공자가 있는 하구로 가서 성을 등지고 물을 방패 삼아 버텨야 합니다. 그곳은 천연의 요새이자 오나라와 연결되는 길목입니다. 유비군은 뱃머리를 돌려 하구로 향했고 물 위에서의 싸움에 익숙하지 않은 조조군은 닭 쫓던 계지붕 쳐다보듯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동에서 사냥이나 즐겨볼까? 유비를 놓친 조조는 형주의 주도인 강릉성에 무혈입성했습니다. 그는 유표가 평생 모아둔 막대한 군량미와 10만 수군을 고스란히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조조의 시선은 유비를 넘어 천하의 남쪽 끝 강동의 손권을 향했습니다. 조조는 붓을 들어 손권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내용은 정중했으나 그 안에 담긴 뜻은 흉폭한 협박이었습니다. 나 조조는 황제의 명을 받들어 죄인을 토벌하고 깃발을 남쪽으로 돌렸소. 이제 수군 80만 대군을 이끌고 그대와 강동에서 사냥이나 즐길까 하니 그대의 대답을 기다리겠소. 100만 대군이라는 숫자에 강동 전체가 공포에 떨게 만들려는 심산이었습니다. 조조의 대군이 남하한다는 소식에 오나라의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손권은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책사 노숙을 유표의 조문을 핑계로 형주에 보냈습니다. 하구에 도착한 노숙은 유비를 만나 유표의 죽음을 위로했으나 그의 눈은 유비군의 전력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제갈량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제갈량은 노숙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노숙 선생, 조문은 핑계고 사실은 조조에 맞서기 위해 우리와 손을 잡을 수 있는지 보러 온 것 아닙니까? 노숙은 제갈량의 통찰력에 놀라며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렇소. 우리 주군께서도 조조와의 전쟁을 고민하고 계시오. 선생의 생각은 어떠하오? 제갈량은 부채를 붙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조의 야욕은 형주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반드시 강동입니다. 유황숙과 손장군이 연합하지 않으면 천하는 조조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직접 강동으로 가서 손장군을 설득하겠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을 보내는 것이 불안하여 손을 잡고 말렸습니다. 공명, 강동에는 영웅호걸과 뛰어난 모사들이 많다고 들었어.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어. 제갈량은 미소 지으며 유비를 안심시켰습니다. 주군, 걱정 마십시오. 제 새치 혈호강동의 문무백관을 꺾고 반드시 동맹을 성사시켜 돌아오겠습니다. 조조의 100만 대군을 깨트릴 비책이 제 가슴속에 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장강 위로
제갈량과 노숙을 태운 작은 배 한 척이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바야흐로 삼국지 최대의 하이라이트, 적벽대전에 거대한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대는 칼과 창이 부딪히는 전장에서 지략과 말솜씨가 겨루는 외교의 장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제43장 백만 대군이 온다. 겁먹은 손권을 움직인 제갈량의 도박. 조각배 하나에 의지해 강동의 시상에 도착한 제갈량과 노숙. 강동의 운명을 쥔 단판을 앞두고 노숙은 식은땀을 흘리며 제갈량의 소매를 잡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공명선생,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주공 손권을 만나면 조조군의 병력이 거대하다고 사실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주공께서 겁을 먹고 항복하시면 우리 유황숙과 강동은 모두 끝장입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깃털 부채 배구선을 살랑이며 여유롭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물이 오면 두구로 맑고 병사가 오면 장수로 막는 법입니다. 다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노숙이 제갈량을 안내한 영빈관에는 장소, 고옹 등 강동을 대표하는 내로라 하는 문신 2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비군이 패배하여 제갈량이 구원을 구걸하러 왔다며 길을 꺾어 놓으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강동의 원로 장소가 비웃음을 날리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대는 자신을 관중과 아기에 비유했다 들었는데 유비는 그대를 얻고도 어찌 영토를 잃고 이곳까지 쫓겨왔소? 그대의 능력이 고작 이것뿐이요? 좌중에서 비웃음이 터져나왔으나 제갈량은 태연하게 받아쳤습니다. 봉황이 구만리 장천을 날아가는데 어찌 참새들이 그 큰 뜻을 알겠소? 내 주군께서는 소수의 병력으로 조조의 대군을 막아내며 피난 가는 백성 수십만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소. 이는 패한 것이 아니라 인의를 지킨 것이요. 이어 다른 학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조조는 천하의 3분의 1을 가졌는데 대적할 수 없다. 항복이 순리다. 라며 공격했습니다. 제갈량은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서슬퍼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대들은 편안히 앉아 북끝으로 나라를 논할 줄만 알지 전장에 나가면 겁쟁이가 되는구려. 나라를 지키는 것은 썩은 선비들의 혀나 붓이 아니라 목숨을 건 용기여. 조조의 경문 한 장에 겁을 먹고 주군께 항복을 권하는 그대들이야말로 천하의 웃음거리여. 제갈량의 논리가 칼날처럼 파고들자 강동의 학자들은 얼굴이 붉어지고 말문이 막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제갈량의 새치어는 백만 대군보다 강했습니다. 설전에서 승리한 제갈량은 마침내 강동의 주인 손권을 아련했습니다. 푸른 눈에 붉은 수염을 가진 손권은 위험 있는 모습이었으나 눈빛에는 조조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손권이 물었습니다. 조조군의 병력은 실로 얼마나 돼요? 옆에서 노숙이 눈짓으로 적게 말하라고 신호를 보냈으나 제갈량은 오히려 더 크게 부풀려 대답했습니다. 보병과 기병, 수군을 합치면 100만은 좋게 넘고 장수만 해도 1000명이 넘습니다. 손권의 얼굴이 사색이 되자 제갈량은 쐐기를 박았습니다. 장군께서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싸우시고 안 되겠다 싶으면 차라리 일찍 항복하여 편안히 사십시오. 왜 우물쭈물하며 화를 자초하십니까? 자존심을 건드려라. 제갈량의 도발에 분노한 손권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비는 왜 항복하지 않는가? 제갈량은 정색하며 답했습니다. 내 주군은 한나라의 황숙이자 당대의 영웅이십니다. 힘이 모자라 실패한다면 그건 하늘의 뜻일 뿐 어찌 역적조조의 밑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겠습니까? 하지만 장군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손권의 자존심에 불을 질렀습니다. 유비는 영웅이라 항복 안 하지만 너는 해도 된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손권은 분을 참지 못하고 옷자락을 떨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노숙은 발을 동동 구르며 제갈량을 원망했습니다. 선생, 주공의 성미를 건드려 이를 망치면 어쩌란 말이오? 제갈량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조의 100만 대군을 깨뜨리는 것은 내게 식은 죽먹기인데 주공께서 묻지 않으니 말하지 않았을 뿐이요. 노숙이 급히 손권을 찾아가 제갈량에게 조조를 이길 비책이 있다합니다 라고 전하자 손권은 다시 제갈량을 불렀습니다. 제갈량은 그제야 조조군의 약점을 조목조목 짚어주며 승산을 제시했습니다. 손권은 마음이 흔들렸으나 여전히 문관들의 항복론과 무관들의 주전론 사이에서 밤새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때 손권의 이모이자 계모인 오국태 부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 언니가 임종 때 남긴 말을 잊었느냐? 아내의 일은 장수에게 묻고 밖의 일은 주유에게 물어라 하지 않았더냐? 손권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다. 내게는 주유가 있었다.
손권은 즉시 파양호에서 수군을 조련 중인 대도독 주유를 급히 불러오라 명했습니다. 이제 강동의 운명, 아니 천하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열쇠, 미주랑 주유가 등장할 차례였습니다. 제44장 칼이 아닌 혀로 싸운다. 제갈량의 말빨 배틀. 손권의 명을 받은 노숙은 제갈량을 데리고 파양호에서 돌아온 대도독 주유를 찾아갔습니다. 노숙은 주유가 당연히 싸우자고 할 줄 알았으나 주유의 입에서는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조조의 100만 대군은 당해낼 수 없다. 항복하여 강동의 안녕을 지키는 것이 상책이다. 노숙은 펄쩍 뛰며 도독, 그게 무슨 망발입니까? 주공께서 도독을 믿고 계신데 항복이라니요? 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주유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이때 옆에서 부채를 살랑거리며 듣고 있던 제갈량이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독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칠 수는 없지요. 항복하면 도독의 부귀영화는 보장될 것입니다. 동작대부 노숙이 제갈량을 흘겨보자 제갈량은 짐짓진지한 표정으로 주유에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항복문서나 공물을 바칠 필요도 없습니다. 조조가 원하는 것은 강동의 땅이 아니라 딱 두 사람뿐이니 그들만 보내면 조조는 군대를 물리고 돌아갈 것입니다. 주유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했습니다. 제갈량은 조조의 아들 조식이 지은 동작대부를 줄줄 읊으며 설명했습니다. 조조가 맹세하기를 동작대를 짓고 동남쪽에 이교, 즉 대교와 소교를 얻어 아침 저녁으로 즐기다 죽으면 여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민가에서 교씨 집안의 두 딸을 사서 바치면 전쟁은 끝날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주유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동의 이교 중 언니 대교는 손권의 형인 손책의 아내였고 동생 소교는 바로 주유 자신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제갈량은 이를 뻔히 알면서도 조조가 주유의 아내를 탐하는 생마인 것처럼 꾸며 주유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뭐라고? 이 늙은 역적놈이. 주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감히 내 아내를 탐하다니. 내 맹세코 저 늙은 도적놈과 한하늘을 이고 살지 않겠다. 내가 죽든 저놈이 죽든 끝장을 보리라. 제갈량은 아이고 두 분이 도독의 가족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라며 짐짓 놀란 척 사과했지만 속으로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자던 호랑이 주유의 코털을 제대로 건드려 깨운 것입니다. 다음 날 주유는 손권을 아련하러 입궁했습니다. 조정은 여전히 장소 등 문관들의 항복론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주유는 손권 앞에서 조조의 사가지 약점을 조목조목 짚어냈습니다. 주공, 조조는 한나라의 승상이 아니라 한나라를 훔친 역적입니다. 첫째, 북방의 군사들은 수전에 약하고 둘째, 물과 흙이 맞지 않으므로 병들어 있습니다. 셋째, 마초와 한수가 조조의 뒤를 노리고 있으며 넷째, 겨울이라 군량미 운송이 어렵습니다. 이는 하늘이 주공께 주신 기회이니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주유의 강력한 주전론에 손권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관들이 조조의 100만 대군을 어찌 막습니까? 라며 웅성거리자 손권은 마침내 결단을 내린 듯 허리춤의 보검을 챙 하고 뽑아들었습니다.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손권은 번뜩이는 눈으로 좌중을 둘러보더니 칼을 높이 들어 앞에 있던 탁자의 모서리를 내리쳤습니다. 쾅! 나무 조각이 튀고 탁자 모서리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누구든 다시 항복을 입에 담는 자는 이 탁자처럼 목이 달아날 것이다. 손권의 서슬퍼런 일깔에 문관들은 바짝 엎드렸고 주유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주군을 바라보았습니다. 잘려나간 탁자는 망설임의 끝을, 뽑혀나온 칼은 적벽대전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손권은 주유에게 대도독의 인장을 맡기며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주유는 즉시 군령을 내려 강동의 수군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준비가 한창인 와중에도 주유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자라났습니다. 제갈량. 이자는 단 몇 마디 말로 내 마음을 꿰뚫고 나를 움직였다. 그의 지략은 귀신과 같구나. 훗날 반드시 강동의 큰 후환이 될 놈이다. 조조를 치기 전에 이 자를 내 편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제거해야겠다. 주유는 제갈량의 친형이자 손권의 신하인 제갈근을 보내 회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오히려 형님이 유황숙께 오셔서 함께 한시를 부응시키자고 역제안을 하여 제갈근의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회유가 통하지 않음을 확인한 주유의 눈에는 차가운 사리가 서렸습니다. 벽벽대전이라는 거대한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주유 대 조조의 전쟁뿐만 아니라 주유 대 제갈량의 치열한 두뇌 싸움도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제사 15장.
가짜 편지 한 통에 속아 넘어간 조조, 반간계. 적벽에 붉은 불길이 타오르기 전 천하의 두 천재 주유와 제갈량의 보이지 않는 칼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었습니다. 채모와 장윤을 죽여야 한다. 적벽대전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동호의 대도독 주유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조의 100만 대군 중 북방 병사들은 배멀미를 하고 수전에 약했지만 형주에서 항복한 수군 제독 채모와 장윤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이 밤낮으로 조조의 수군을 조련하자 오합지졸 같던 조조군의 배들이 점차 진영을 갖추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주유는 장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채모와 장윤이 살아있는 한 화공도 소용없다. 저 둘을 제거하지 않으면 강동은 끝장이다. 때마침 조조의 진영에서 장간이라는 세객이 나섰습니다. 그는 주유와 어린 시절 동문수학한 친구였습니다. 제가 가서 예정을 생각해서 주유를 설득해 항복을 받아오겠습니다. 장간이 배를 타고 온다는 소식에 주유는 무릎을 치며 웃었습니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반간계를 쓸 때가 왔다. 주유는 장수들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린 뒤 성대하게 장간을 맞이했습니다. 장간이 입을 열기도 전에 주유가 선수를 쳤습니다. 주유의 섯을 퍼런 기세에 눌린 장간은 항복의 항자도 꺼내지 못하고 억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유는 강동의 영웅들을 모아놓고 군영회라는 연회를 열었습니다. 수백 명의 장수들이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도열에 있었고 살기등등한 검기가 연회장을 감돌았습니다. 주유는 일부러 보검을 뽑아 탁자에 꽂으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오늘은 내 친구가 왔으니 오직 술만 마실 뿐 조조나 전쟁 이야기를 꺼내는 자는 이 칼로 목을 베겠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주유는 취한 척 비틀거리며 칼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장부로 태어나 세상에 섰으니 밝은 주군을 만나 의기투합하네. 내 기백은 무지개를 뚫을 듯하니 어찌 이보다 더 즐거울 소냐. 장간은 주유의 충심과 강동군의 위세에 질려 식은땀만 흘렸습니다. 밤이 깊자 주유는 오랜만에 친구와 한 침상에서 자고 싶네. 발 씻을 물을 대령하라며 장간을 자신의 막사로 끌고 갔습니다. 주유는 옷을 입은 채로 쓰러져 코를 골며 골아떨어진 척하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장간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희미한 촛불 아래 주유의 책상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봉에 채모 장윤 올림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장간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훔쳐보니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조조에게 항복한 것은 거짓입니다. 기회를 보아 조조의 목을 베어 도독께 바치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막사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한 병사가 들어와 잠꼬대하는 주유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도독, 강북에서 밀사가 왔습니다. 주유는 잠결에 쉿! 장간이 듣는다. 내일 이야기하자며 다시 잠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유의 연기인 줄 꿈에도 모르는 장간은 확신했습니다. 채모와 장윤이 주유와 내통하고 있구나. 이 엄청난 비밀을 조조 승상께 알리면 큰 공을 세울 것이다. 장간은 편지를 품에 숨기고 동이 트자마자 도망치듯 배를 타고 조조에게 돌아갔습니다. 승상, 제가 주유를 설득하지는 못했으나 더 큰 수확을 가져왔습니다. 장간이 훔쳐온 편지를 본 조조는 이성을 잃고 책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이놈들이 밤낮으로 수군 훈련을 시킨 것이 결국 나를 죽이고 배를 몰고 도망가려는 속셈이었구나. 당장 두 놈을 끌어내라.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채모와 장윤은 저희는 수군을 조련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조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놈들의 목을 쳐라. 망나니의 칼이 춤을 추고 두 장수의 목이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피를 본 뒤에야 흥분이 가라앉은 조조는 아차 싶었습니다. 채모와 장윤이 죽었으니 이제 수십만 수군을 지휘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것입니다. 아뿔싸. 내가 주유의 계략에 속았구나.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강 건너에서 채모와 장윤이 처형당했다는 첩보를 들은 주유는 박장대소했습니다. 이제 조조의 수군은 눈뜬장님이나 마찬가지다. 나의 반간계가 성공했다. 노숙이 감탄하자 주유는 문득 정색하며 물었습니다. 제갈량도 이 계책을 알 것 같으냐? 노숙이 제갈량을 찾아가 떠보자 제갈량은 껄껄 웃으며 답했습니다. 도독께서 채모와 장윤을 빌려 조조의 수군을 꺾으셨군요. 참으로 신묘한 계책입니다. 축하드린다고 전해주십시오. 이 말을 전해들은 주유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손바닥 보듯 꿰뚫어보는 제갈량에게서 뼈저린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이자는 살려두면 안 된다. 조조를 꺾고 나면 반드시 제갈량의 목을 베어야겠다. 적벽에 붉은 불길이 타오르기 전 천하의 두 천재 주유와 제갈량의 보이지 않는 칼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었습니다.
제사 16장. 하룻밤 만에 화살 10만 개를 훔친 방법. 조조의 첩자들을 제거했지만 대도독 주유의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안의 원인은 조조가 아닌 제갈량이었습니다. 저자의 재주는 귀신과 같으니 훗날 반드시 동호의 가장 큰 적이 될 것이다. 조조를 치기 전에 명분을 만들어 제거해야겠다. 주유는 군중회의에서 제갈량을 불렀습니다. 조조군과 수전을 치르려면 화살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오. 선생께서 수고스럽겠지만 열흘 안에 화살 10만 개를 만들어 주시겠소?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재료가 충분해도 한 달이 걸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부채를 흔들며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도독, 열흘은 너무 깁니다. 조조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주유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제놈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구나. 주유는 즉시 목숨을 건 각서인 굴령장을 쓰게 하고 뒤로는 장인들을 태업시키고 화살 재료를 공급하지 말라고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노숙은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했지만 제갈량은 사흘 중 이틀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술만 마셨습니다. 화살 만드는 대나무 한 자루, 깃털 하나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사흘째 날이 되기 전날 밤 제갈량은 노숙에게 은밀히 부탁했습니다. 노숙, 가볍고 빠른 배 20척만 빌려주시오. 배마다 집단으로 만든 허수아비 1000개씩을 세우고 푸른 천으로 가려주시오. 단 주유에게는 절대 비밀입니다. 운명의 사흘째 날 새벽 사시오경 장강 위에는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제갈량은 자고 있던 노숙을 깨워 배에 태웠습니다. 자, 이제 조조 승상에게 화살을 빌리러 갑시다. 배 20척은 긴 밧줄로 서로 연결된 채 귀신처럼 안개를 뚫고 조조의 진영인 강북으로 나아갔습니다. 조조의 수군 진영 코앞에 다다르자 제갈량은 명령했습니다. 배를 일렬로 세우고 모든 병사는 북을 치고 함성을 질러라. 고요하던 새벽강에 둥둥둥 하는 북소리와 와 하는 함성이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안개 때문에 적의 규모를 알 수 없었던 조조는 당황했습니다. 이 짙은 안개 속에 적이 쳐들어왔다. 매복이 있을지 모르니 섣불리 나가지 말고 활을 쏘아라. 1만 명의 궁수는 쉬지 말고 쏘아라. 피피핑 다다다. 마치 비가 오듯 쏟아지는 화살들은 병사들이 아닌 배 양쪽에 세워둔 집단 허수아비들에 꽂혔습니다. 제갈량은 배 안에서 노숙과 술잔을 기울이며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자경 술이나 드시지요. 화살은 조조 승상께서 아낌없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한쪽 면의 집단에 화살이 가득 차 배가 기울자 제갈량은 배를 반대편으로 돌려 나머지 화살을 받아 균형을 맞췄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해가 뜰 무렵 20척의 배에는 집단마다 화살이 고슴도치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대략 10만 개가 훌쩍 넘는 양이었습니다. 제갈량은 뱃머리를 돌리며 병사들에게 외치게 했습니다. 조조 승상, 화살 10만 개 잘 쓰고 돌려드리리다. 조조가 뒤늦게 속은 것을 알고 땅을 치며 추격하려 했으나 가벼운 배들은 이미 바람을 타고 쏜살같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강가로 돌아온 배에서 산더미 같은 화살을 본 주유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습니다. 강가로 돌아온 배에서 산더미 같은 화살을 본 주유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습니다. 제갈량의 신기묘사는 귀신도 울고 가겠구나. 나는 도저히 그를 따를 수 없다. 주유의 질투심은 깊은 패배감과 함께 이제는 힘을 합쳐 조조를 쳐야 한다는 현실 자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100만 대군을 깨뜨리려면 화공밖에 없었고 화공을 성공시키려면 거짓으로 항복하여 조조의 배에 불을 찌를 첩자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3대에 걸쳐 손씨 가문을 섬긴 백발의 노장 황계가 주위의 막사로 들어왔습니다. 도독, 제 늙은 몸 하나 바쳐 조조를 속이겠습니다. 저를 때려주십시오. 다음 날 군사회의. 황계는 약속대로 주유에게 대들었습니다. 승산 없는 싸움을 하는 이 조조에게 항복하는 것이 낫습니다. 도독은 병사들을 개죽음시키려 하십니까? 격분한 주유는 책상을 뒤집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군기를 어지럽히는구나. 당장 끌어내어 참수하라. 모든 장수가 무릎을 꿇고 말리자 주유는 못 이기는 척 감형했습니다. 죽음은 면해주마. 대신 곤장백대를 쳐라. 형틀에 묶인 황계의 등 위로 몽둥이가 춤을 추었습니다. 딱, 딱. 50대의 곤장을 맞았을 때 황계의 등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살점이 튀고 뼈가 드러났습니다. 장수들이 울며불며 뜯어말려 겨우 형벌이 멈췄습니다. 황계는 피를 토하며 기절하여 실려나갔습니다. 이것은 조조의 첩자들에게 황계가 주유에게 원한을 품었다고 믿게 만들기 위한 처절한 연극, 고육지기였습니다. 병상에 누운 황계는 신음하며 은밀히 신복 감택을 불렀습니다. 내 피가 마르기 전에 이 거짓 항복 편지를 조조에게 전해야 한다.
늙은 호랑이의 피 맺힌 연극이 조조의 의심을 뚫고 적벽의 대화제를 일으킬 불씨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47장 조조의 수군을 몰살시킨 결정적 함정. 방통의 연환계. 주유와 황계의 처절한 고육지계가 성공하여 황계의 살점은 튀고뼈가 드러났으나 조조 같은 간웅을 완벽히 속이려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황계는 자신의 신복이자 말제주가 뛰어난 감택을 불렀습니다. 내 피가 마르기 전에 이 거짓 항복 편지를 조조에게 전해야 한다. 업으로 위장하고 밤한개를 틈타 강을 건넌 감택은 조조의 영체에 잡혀갔습니다. 조조는 편지를 읽더니 책상을 치며 호통쳤습니다. 황계가 곤장을 맞은 것은 며칠 전인데 항복 편지가 이제야 왔다? 이것은 너희가 꾸민 속임수다. 이놈을 끌어내 목을 쳐라. 그러나 감택은 오히려 하늘을 보고 크게 웃었습니다. 황계 장군이 사람을 잘못 보았구나. 조조가 영웅인 줄 알았더니 글도 모르는 겁쟁이였어. 조조가 멈칫하며 이유를 묻자 감택은 당당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중요한 모반을 꾀하는데 어찌 바로 편지를 보내겠소? 틈을 엿보다가 이제야 보낸 것인데 그 이치도 모르고 충신을 죽이려 하다니. 조조는 감택의 배짱과 논리에 감탄하며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소. 황계 장군이 귀순하면 동호의 척후로 삼겠소. 이로써 조조는 황계의 투항을 철석같이 믿게 되었습니다. 한편 조조에게는 치명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북방 출신 병사들이 배멀미 때문에 하루 종일 토하고 쓰러져 전력이 반토막 난 것입니다. 이때 강동의 명사방통이 조조를 찾아왔습니다. 방통은 제갈량과 더불어 천하의 기재로 불리는 인물이었으나 사실은 주유와 짜고 조조를 함정에 빠뜨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조조는 맨발로 뛰어나와 방통을 맞이했습니다. 선생께서 오셨으니 내 병사들을 구해주십시오. 방통은 병영을 둘러보고 혀를 찼습니다. 승상, 배들이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니 병사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게 아주 쉬운 묘책이 있습니다. 스스로 감옥에 갇힌 백만 대군 조조가 눈을 반짝이며 묻자 방통이 비책을 내놓았습니다. 큰 배 30척 혹은 50척씩을 쇠사슬로 단단히 물고 그 위에 넓은 판자를 까십시오. 그러면 배가 평지처럼 흔들리지 않아 병사들이 맘껏 뛰어다니고 말까지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는 무릎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과연 봉추로다. 당장 대장장이들을 불러 쇠사슬을 만들어라. 밤낮으로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고 며칠 후 조조의 수천 척 전함은 쇠사슬과 판자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었습니다.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출렁이던 배들이 거대한 성청처럼 단단하게 고정되자 병사들은 배 위에서 창술 대련을 하고 말들이 질주하며 환호했습니다. 배멀미는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조조는 뱃머리에서 끝없이 펼쳐진 이 웅장한 연안선을 바라보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보아라, 이제 배가 흔들리지 않으니 천하가 내 손안에 있다. 겨울에는 동남풍이 없다. 모두가 축배를 들 때 참모 정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섰습니다. 승상, 배가 묶여있으면 화공을 당했을 때 도망칠 수 없습니다. 한 배에 불이 붙으면 모든 배가 다 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조조는 술잔을 들고 하늘을 가리키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정우가, 네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화공을 하려면 바람이 도와줘야 한다. 지금은 한겨울 동지섣달이다. 오직 북서풍만 불 뿐이지. 만약 주유가 불을 지르면 그 불길은 자기네 쪽으로 날아가 오나라 배를 태울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라. 장수들은 승상의 지혜는 신과 같습니다. 하며 엎드려 찬양했습니다. 조조는 자신이 스스로 병사들을 쇠사슬 감옥에 가두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다가올 승리의 단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 건너편 남병산 꼭대기 칠성단에서는 제갈량이 머리를 풀고 학창의를 입은 채 칼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조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기적 동남풍을 부르기 위해 하늘을 우러르고 있었습니다. 적벽의 강물은 고요했지만 그 아래에는 세상을 태워버릴 거대한 불기둥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제48장 창을 들고 노래하는 조조, 피를 토하며 쓰러진 주요. 방통의 연안계는 완벽했습니다. 수천 척의 전함이 쇠사슬과 판자로 단단히 묶이자 출렁이던 장강의 물결 위에는 거대한 육지가 생겨났습니다. 병사들은 배 위에서 말을 달리고 창술 대련을 하며 환호했고 고질병이었던 배멀미는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조조는 뱃머리에 서서 끝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대선단을 바라보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보아라,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이제 배가 흔들리지 않으니 나의 100만 대군이 강동을 짓밟는 것은 시간 문제다. 자신이 스스로를 불타는 감옥에 가두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조조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때는 건한 13년 서기 208년 11월 보름달이 뜬 밤, 조조는 대선단 중앙에 거대한 망루가 있는 베인 누선에서 승리를 미리 축하하는 성대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강물 위에는 수만 개의 등불이 은하수처럼 반짝였고 술잔이 오가는 소리가 파도 소리를 덮었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조조는 붉은 비단 점포를 입고 한 손에는 술잔을, 다른 한 손에는 긴 창을 든 채 뱃머리에 섰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그의 흰 수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내 나이 54, 이 창 하나로 황건적을 토벌하고 원소를 멸하고 북방을 평정했다. 이제 저 강동만 얻으면 나의 대업은 완성된다. 천하를 손에 쥐었으나 흘러가는 세월을 잡을 수 없는 영웅의 허무함일까? 조조는 창을 비껴들고 즉석에서 시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천고의 길이 남을 단가행입니다. 술을 두고 노래하노니 인생이란 그 얼마인가? 비유하자면 아침 이슬 같으니 지난날은 고생만 많았구나. 달은 밝고 별은 드문데 까맣까치는 남쪽으로 날아가네. 나무를 맴돌아 날아보지만 의지할 까지 하나 없구나. 조조의 웅장하고도 구슬픈 노래가 끝나자 모든 장수가 승상의 문장은 신과 같습니다 하며 아부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양주자사 유복만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나섰습니다. 승상, 시가 참으로 훌륭합니다만 까마까치가 남쪽으로 날아가나 앉을까지가 없다는 구절은 매우 불길합니다. 마치 우리 군이 남쪽으로 가서 패배하여 돌아갈 곳이 없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잔칫날 재수없는 소리를 들은 조조의 눈빛이 순식간에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술기운이 확 오른 조조는 들고 있던 창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감히 내 흥을 깨고 군심을 어지럽히느냐. 퍽. 조조는 들고 있던 창을 그대로 내질렀습니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충신 유복은 쓰러졌고 그가 흘린 붉은 피가 가판을 적셨습니다. 순식간에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다음날 술에서 깬 조조는 유복의 시신을 보고 통곡하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술에 취해 아까운 인재를 죽였구나. 조조는 유복의 장례를 후하게 치러주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앉을 곳 없는 까마까치의 노래는 화려한 불꽃놀이 뒤에 찾아올 참혹한 패배를 예고하는 장송곡이 되었습니다. 한편 강 건너편 산 위에서 조조의 진영을 정탐하던 동호의 대도독 주유는 쇠사슬로 묶인 적선들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통의 연한계가 적중했구나. 이제 황계의 배에 불을 질러 돌진시키기만 하면 조조의 100만 대군은 꼼짝없이 타 죽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거센 바람이 획 하고 불어와 주유의 깃발을 얼굴에 휘감았습니다. 깃발이 나부끼는 방향을 본 주유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내 생각이 짧았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는가? 그것은 바람의 방향 때문이었습니다. 조조의 배를 태우려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동남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겨울, 강바람은 매섭게 북서쪽에서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불을 지르면 불길이 조조군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군인 동호의 배들을 덮치게 됩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깨달은 주유는 충격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크 하며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대도독이 병석에 눕자 적벽대전은 시작도 하기 전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노숙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며 병상에 누운 주유를 간호했습니다. 의원들도 고개를 저을 때 제갈량이 부채를 흔들며 나타나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독의 병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제가 마음을 고칠 처방전을 써드리지요. 제갈량은 붓을 들어 종이에 거침없이 16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조조를 깨트리려면 불을 써야 하는데 만사가 다 갖추어졌으나 오직 동풍이 없구나. 이 글귀를 본 주유는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귀신같이 꿰뚫어 본 제갈량에게 두려움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느낀 것입니다. 주유는 제갈량의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선생, 바람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제갈량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하늘에 빌어 바람을 빌려와 보지요. 과연 제갈량은 천기를 움직여 계절을 거스르는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바야흐로 적벽대전의 하이라이트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사 19장 동남풍을 부르다니 마술인가 과학인가? 적벽대전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방통의 연안계로 조조의 배들은 쇠사슬에 묶였고 황계의 고육지계로 조조를 속일 준비도 마쳤습니다. 이제 불을 지르기만 하면 되는데 하늘은 무심하게도 차가운 북서풍만 내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계절에 동남풍이 불지 않는다면 화공은 불가능했습니다. 불을 질러봐야 바람을 타고
아군인 동호의 배들이 타버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천하를 다투는 지략가 주유도 하늘의 뜻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아,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극심한 스트레스와 절망감을 이기지 못한 주유는 크아 하고 피를 토하며 혼절했고, 대도독이 쓰러지자 동호의 진영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제갈량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주유를 찾아가 미소를 지으며 처방전을 건넸습니다. 조조를 깨트리려면 화공이 마땅하나 만사는 갖추어졌으되 오직 동풍이 없구나.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주유는 식은땀을 흘리며 제갈량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 바람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제갈량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남병산에 제단을 쌓고 하늘에 기도하여 바람을 빌려와 보겠습니다. 병사들은 즉시 남병산 꼭대기에 웅장한 칠성단을 쌓았습니다. 3층으로 된 제단 위에는 28수를 상징하는 깃발이 펄럭이고, 동서남북 사방에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상징하는 깃발이 하늘을 찌를 듯 꽂혔습니다. 제갈량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하계 깃털로 만든 도포를 입은 채 맨발로 제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보검을 들고 북두칠성을 향해 주문을 외우며 천기를 움직이는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강물 위에는 살을 애는 듯한 북서풍만 불어올 뿐 동남풍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유는 초조한 눈빛으로 하늘만 바라보며 피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셋째 날, 삼경자정, 무렵 좌이고유하던 칠성단의 깃발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르르, 곧이어 훈훈한 기운이 감돌더니 깃발의 꼬리가 서북쪽을 향해 맹렬하게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은 거세게 일렁였고 나뭇가지들이 휘청거렸습니다. 기적 같은 동남풍이었습니다. 바람이다. 제갈량이 정말로 바람을 불렀다. 진영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지만 주유의 표정은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천지의 조화를 부리는 자를 살려두면 훗날 동호의 가장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주유는 즉시 서성과 정봉에게 정예병을 주어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남병산으로 가서 제갈량의 목을 베어오라. 살기 등등한 오나라 장수들이 칠성단에 들이닥쳤을 때 제갈량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강가로 달려간 추격대는 작은 배 한 척에 몸을 실은 제갈량을 발견했습니다. 서성이 배를 멈추라고 고함치며 추격해오자 제갈량은 뱃머리에 서서 부채를 흔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도독께 전하시오. 바람을 빌려드렸으니 저는 이만 가보겠다고. 그때 제갈량의 배 뒤편에서 은색 갑옷을 입은 장수가 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상산 조자룡이었습니다. 우리 군사님을 해치려느냐? 조자룡은 활시위를 당겨 서성이 탄 배의 돛대밧줄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돛이 무너져 내리며 추격선은 강물 위에 멈춰섰습니다. 제갈량은 자신이 불러온 동남풍을 타고 유유히 유비가 기다리는 하구로 돌아갔습니다. 동남풍이 거세지자 황계는 약속대로 20척의 화선에 기름과 마른 집단을 가득 싣고 푸른 천으로 덮은 채 조조의 수채로 향했습니다. 뱃머리에는 투항이라 쓴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조조는 황계가 약속대로 오는 줄 알고 뱃머리에서 손을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보아라! 황계가 보물을 싣고 나에게 오고 있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그러나 배가 가까워지자 참모 정옥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승상, 배가 너무 가볍고 빠릅니다. 식량이 있다면 저리 빠를 수 없습니다. 함정입니다. 조조가 놀라 멈추라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황계는 칼을 뽑아들고 외쳤습니다. 불을 질러라! 화르륵! 20척의 배가 일제히 거대한 불덩어리로 변하여 조조의 함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쾅쾅쾅! 불타는 배들이 조조의 쇠사슬로 묶인 연안선에 충돌했습니다. 동남풍을 탄 불길은 쇠사슬을 타고 순식간에 조조의 함대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쇠사슬로 묶인 배들은 도망치지도 흩어지지도 못한 채 꼼짝없이 불타올랐습니다. 아, 뜨거워! 살려줘! 적벽강은 거대한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강물 위로 붉은 화염이 춤을 추고 병사들의 비명이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불길에 타 죽고 물에 빠져 죽은 조조군의 시체가 강물의 흐름을 막을 정도였습니다. 맹장 황계는 조조를 추격하다 화살에 맞아 물에 빠지는 부상을 입었지만 강동군의 기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불타는 배에서 내려 육지로 도망쳤으나 그곳은 이미 지옥이었습니다. 수염이 그슬리고 옷이 찢긴 채 천하를 호령하던 조조는 몇 명의 패잔병만 이끌고 비참하게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화용도라는 마지막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50장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불꽃.
적벽대전과 조조의 참패, 동남풍을 탄 황계의 화선들이 조조의 연안선에 충돌하자 적벽강은 순식간에 불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쇠사슬로 묶인 배들은 꼼짝없이 화염에 휩싸였고 병사들의 비명은 강물을 끓게 할 정도였습니다. 백만 대군이 한 줌의 재로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료의 도움으로 작은 배를 타고 불바다를 빠져나온 조조. 그의 붉은 전포는 찢어지고 수염은 불에 그슬려 볼품없게 변해 있었습니다. 간신히 오림오림의 육지의 발을 디딘 조조는 장료, 서왕 등 몇몇 장수와 패잔병들을 이끌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밤새 비를 맞으며 도망쳐 오림의 숲길에 도착한 조조. 그는 잠시 숨을 돌리더니 말 위에서 갑자기 하늘을 보고 하하하 하며 크게 웃었습니다. 장수들이 놀라 이유를 묻자 조조가 말했습니다. 주유와 제갈량은 역시 꾀가 부족하구나. 나라면 이곳 숲속의 병사를 매복시켰을 텐데 적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으니 그들의 지혜가 내 발끝에도 못 미치는도다. 조조의 웃음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 둥둥둥 북소리와 함께 숲속에서 백마를 탄 장수가 튀어나왔습니다. 조조는 멈춰라. 상산 조자룡이 제갈 군사의 명을 기다린 지 오래다. 조조는 혼비백산하여 장료야 막아라 하고 외치며 말머리를 돌렸고 장수들을 미끼로 던져준 채 겨우 목숨만 건져 달아났습니다. 비에 젖고 굶주린 채 한참을 더 도망쳐 일흥에 도착한 조조. 그는 또다시 크하하하 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갈량은 아직 멀었구나. 이 좁은 길목에 복병을 두었으면 우린 꼼짝없이 죽은 목숨인데 하늘이나 조조를 살리는구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산천을 뒤흔드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조 이놈, 연인 장익덕이 여기서 기다렸다. 내 장팔 사모를 받아라. 불길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장비가 길을 막아서자 조조는 간담이 서늘해져 말한 장도 버리고 필사적으로 숲속으로 기어 도망쳤습니다. 두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도착한 곳은 험준하기로 소문난 화용도. 길은 늪처럼 질퍽거렸고 양옆은 깎아지른 절벽이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병사들은 진흙탕에 쓰러져 죽어갔고 조조의 곁에는 이제 기병 300여기만이 남았습니다. 산을 거의 다 넘었을 무렵 조조는 또다시 세 번째로 푸하하 하고 웃어 젖혔습니다. 승상, 이번엔 또 왜 웃으십니까? 다들 보아라. 이곳은 천혜의 요새다. 하지만 제갈량이 아무리 귀신 같다 한들 여기까지 군사를 보냈겠느냐? 이제야말로 진짜 살았다. 그 순간 쾅! 포소리와 함께 화용도의 좁은 길목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붉은 얼굴에 긴 수염을 휘날리며 적토마 위에서 청룡 언얼도를 비껴든 장수 바로 관우였습니다. 조승상 관 아무개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기다렸어. 조조의 세 번째 웃음은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수들은 얼어붙어 감히 맞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싸울 힘도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정옥이 조조에게 속삭였습니다. 관우는 오만하지만 의리가 깊은 자입니다. 승상께서 예정을 들어 사정해 보십시오. 조조는 말에서 내려 처참한 몰골로 관우에게 다가가 읍소했습니다. 관우 운장, 그동안 별거 없었어? 지난날 내가 그대를 상객으로 모시며 극진히 대접했던 정을 잊지는 않았겠지? 오관 참장을 용서해준 은혜를 기억해다오. 관우의 봉황 같은 눈이 흔들렸습니다. 과거 조조가 베풀어준 산 같은 은혜와 의리,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천하의 영웅 조조의 비참한 모습, 의의 화신인 관우의 붉은 얼굴은 내적 갈등으로 더욱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침내 관우는 하늘을 향해 긴 한숨을 내쉬며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가시오, 어서 가시오. 관우가 길을 터주자 조조와 패잔병들은 울며 불며 쥐새끼처럼 도망쳤습니다. 천하를 잡을 기회를 의리 때문에 놓아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남군에 돌아온 조조는 살아 돌아온 소수의 장수들을 보며 대성통곡했습니다. 곽가가 살아있었다면 내가 이 꼴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아, 곽가야. 그것은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는 처절한 울음이었습니다. 한편 빈손으로 돌아온 관우에게 제갈량은 서슬퍼런 굴령장을 들이밀었습니다. 군법에 사사로운 정은 없다. 관우를 참수하라. 유비가 눈물로 무릎을 꿇고 말리는 순간 승리의 기쁨과 형제의 위기가 교차하는 묘한 긴장감이 형주 땅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적벽의 불길은 꺼졌지만 삼국의 역사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제51장 독화살을 맞은 주유의 헛된 승리, 앉아서 천하를 낚은 공명.
적벽에서 조조를 물리친 주유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유비와 제갈량을 불러놓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형주와 남군은 우리 동호의 피와 땀으로 얻은 기회요. 내가 먼저 가서 칠 테니 만약 내가 실패하면 그때 유황숙께서 가져가시오. 제갈량은 미소 지으며 도독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주유는 코웃음을 치며 정예병을 이끌고 남군성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러나 남군을 지키는 조조의 사촌 조이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조이는 철통 같은 팔문금쇠진을 펼쳐 주유군을 괴롭혔고 성문을 굳게 닫고 지구전을 펼쳤습니다. 조급해진 주유는 직접 말을 몰고 성문 앞까지 진격하여 독전을 독려했습니다. 겁쟁이 조이는 나와서 싸우라. 그 순간 성벽 위에서 조인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피피핑. 빗발치는 화살비 속에서 독화살 하나가 주유의 왼쪽 갈비뼈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으악. 주유는 비명을 지르며 말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오나라 장수들이 혼비백산하여 주유를 구출해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화살의 독이 이미 뼈까지 스며들어 생명이 위독했습니다. 의원은 화를 내시면 독이 심장을 침범하여 죽습니다. 라고 경고했지만 자존심 강한 주유에게는 불가능한 처방이었습니다. 성 밖에서 조인이 주유는 어린애다. 독화살 맛이 어떠냐며 욕설을 퍼붓자 주유는 분을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문득 꾀를 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소문을 내라. 그리고 거짓 장례를 치러라. 조인이 기뻐하며 기습해올 때 사방에서 덮칠 것이다. 주유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오나라 진영에 흰 깃발이 걸리고 곡소리가 울려 퍼지자 조인은 주유가 죽었다. 오늘 밤 남군을 쓸어버리자며 전군을 이끌고 야습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텅 빈 진영에 들어선 순간 사방에서 횃불이 켜지며 오나라 군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인, 네 놈의 목을 가지러 지옥에서 돌아왔다. 죽은 줄 알았던 주유가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나 지휘를 하자 조인군은 혼비백산하여 남군성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주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남군성으로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남군을 차지했다. 어서 입성하라. 그런데 성문 앞에 도착한 순간 성로 위에서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낯익은 깃발들이 펄럭였습니다. 바로 유비군의 깃발이었습니다. 성벽 위에 은빛 갑옷을 입은 조자룡이 나타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주도독 수고하셨어. 우리 군사 제갈량께서 도독이 조인을 몰아낸 틈을 타 조인이 버리고 간 병사 지휘권인 병부를 이용해 이미 남군을 접수하셨소. 주유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신이 피 흘려 싸워 조인을 쫓아냈는데 제갈량이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성을 가로챈 것입니다. 분노한 주유는 남군은 내 것이다. 형주성이라도 차지해야겠다며 말머리를 돌려 형주로 질주했습니다. 그러나 형주성 성루 위에는 관우가 청룡원 얼도를 짚고 서서 수염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주도독, 한 발 늦으셨소. 형주는 이미 내가 접수했소. 기가 막힌 주유는 다시 양양성으로 향했습니다. 양양만은 뺏길 수 없다. 하지만 그곳에는 장비가 성문을 가로막고 천둥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제갈 군사께서 이미 차지하셨으니 썩 물러가라. 안 그러면 내 장팔사모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주유가 피를 흘리며 조인과 목숨 걸고 싸우는 동안 제갈량은 병사 한 명 잃지 않고 조인이 흘리고 간 인장을 주워 형주, 남군, 양양 세 성을 모두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갈량의 신산기모이자 완벽한 어부질이었습니다. 말 위에서 이 기막힌 상황을 목격한 주유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제갈량, 이 촌놈이 감히 나를 능멸하다니 내 반드시 너를 찢어 죽이겠다. 극심한 분노에 주유의 상처가 터졌습니다. 쿨럭 하는 소리와 함께 입으로 선혈을 한 사발이나 토해내며 말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도독, 정신 차리십시오. 노숙과 장수들이 주유를 부축하며 통곡했지만 남군은 이미 유비의 손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적벽의 영웅주유는 제갈량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또다시 처참하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제52장 감히 형수님을 내게? 조자룡이 술상을 엎어버린 충격적인 이유. 적벽대전과 남군 전투에서 뼈 빠지게 싸우고도 빈털터리가 된 주유는 분통이 터져 피를 토했습니다. 그는 노숙을 형주성으로 보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유비가 약속을 어기고 형주를 차지했으니 당장 내놓으시오. 아니면 전쟁뿐이요. 노숙이 잔뜩 찌푸린 얼굴로 따져 묻자 제갈량은 부채를 흔들며 천연덕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노숙, 말이 너무 심하오. 형주는 본래 유표의 땅이고
내주군은 유표의 동생이요. 숙부가 조카를 도와 집안의 땅을 지키는 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이오? 노숙이 유표는 죽지 않았소. 라고 반박하자 제갈량은 그렇다면 직접 보시지요. 라며 병풍 뒤를 가리켰습니다. 쿨럭쿨럭. 병풍이 거치자 창백한 얼굴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유표의 장남인 유기가 시녀들의 부축을 받으며 나타났습니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침착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보시오. 유표의 아들이자 형주의 주인인 유공자가 버젓이 살아계시지 않소? 우리는 단지 공자를 보필할 뿐이요. 다만 공자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그때는 돌려드리리다. 눈앞에 보이는 명분과 죽어가는 유기의 모습에 노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는 제갈량의 화려한 언변에 막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유는 유기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니 하며 길길이 뛰었지만 당장 조조와 대치 중이라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후원을 잠재운 유비는 형주 남쪽의 사군 영능, 계양, 무릉, 장사, 평정에 나섰습니다. 계양은 조자룡이 맡아주게, 조자룡은 군사 3천을 이끌고 계양으로 진격했습니다. 계양 태수 조범은 천하의 맹장 조자룡이 온다는 소식에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조자룡은 장판파에서 100만 대군을 뚫은 자다. 우리가 어찌 당하겠느냐. 조범은 싸움 한번 하지 않고 성문을 활짝 열어 항복했습니다. 조자룡이 입성하자 조범은 깍듯이 그를 모셨습니다. 장군과 저는 같은 상산 출신의 성도 같은 조씨입니다. 500년 전에는 한 집안이었으니 형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조자룡도 고향 사람을 만나자 마음을 열고 조범과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축하 연회가 무르익을 즈음 조범이 은밀히 손짓하자 병풍 뒤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눈처럼 흰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미모는 달이 숨고 꽃이 부끄러워할 만큼 빼어난 경국지색이었습니다. 그녀는 조범의 형수 번씨였습니다. 조자룡이 깜짝 놀라 예를 갖추자 조범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신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형수님께 개가를 권했는데 형수님은 딱 3가지 조건을 갖춘 남자가 아니면 평생 수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문무를 겸비하여 천하의 이름이 높아야 하고, 둘째는 풍채가 늠름해야 하며, 셋째는 돌아가신 형님과 성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룡 형님을 보니 딱 그 배필이 아닙니까? 여인은 수줍은 듯 얼굴을 붉히며 조자룡에게 술잔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조자룡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챙그랑 조자룡은 번씨가 건넨 술잔을 바닥에 내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이놈, 우리가 의형제를 맺었으니 네 형수는 곧 네 형수다. 어찌 나에게 이런 폐륜을 저지르라 하느냐. 조자룡의 서슬퍼런 호통의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조범은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번씨는 울며 병풍 뒤로 사라졌습니다. 조자룡은 내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며 단호하게 연회장을 박차고 나가 성박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앙심을 품은 조범은 그날 밤 부하진흥 포룡을 불렀습니다. 조자룡이 나를 능멸했다. 오늘 밤 그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목을 베어라. 그들은 칼을 품고 조자룡의 막사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사하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조자룡은 갑옷을 완벽하게 갖춰 입은 채 창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쥐새끼들이 제 발로 들어오는구나. 조자룡의 창이 번개처럼 번뜩이자 진흥과 포룡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사로잡혔습니다. 조자룡은 그들을 앞세워 성내로 역습을 감행했고 조범을 침상에서 끌어내어 포박했습니다. 다음날 유비와 제갈량이 계양에 도착했습니다. 조자룡은 조범을 무릎 꿇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유비가 안타까워하며 물었습니다. 자룡, 천하의 절색이라는데 어찌하여 마다했느냐. 이제라도 짝을 맺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조자룡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주공, 여자는 세상에 많으나 장수의 명예는 한 번 더럽혀지면 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조범이 미인을 이용해 딴 마음을 품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천하가 아직 평정되지 않았는데 어찌 제가 사사로운 정욕을 탐하겠습니까? 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자룡의 손을 잡으며 감탄했습니다. 자룡이야말로 진정한 대장부로다. 조자룡의 강직함은 칼보다 더 날카로운 무기였습니다. 한편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장비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형님, 자룡만 공을 세우게 할 겁니까? 몸이 근질거려 미치겠습니다. 저에게도 군사를 주십시오. 무릉태수 김선쯤은 단숨에 잡아오겠습니다. 제갈량은 웃으며 장비에게 군사 3천을 주어
무릉으로 보냈습니다. 과연 불같은 장비는 무릉을 어떻게 평정할까요? 제53장 관우 대 황충. 자존심을 건 노장들의 대결. 유비가 형주 남부 사군 평정에 나서자 장비는 무릉태수 김선을 단숨에 베어버리고 무릉을 평정했습니다. 조자룡도 계양을 얻었으니 이제 남은 곳은 장사뿐. 관우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황충이라는 늙은이가 지킨다는데 그깟 늙은이가 대수냐. 내 군사 500명만 데리고 가서 단숨에 목을 베어오겠소. 제갈량이 황충은 활을 잘 쏘고 무예가 뛰어나니 조심하십시오 라고 경고했지만 관우는 콧방귀를 뀌며 출정했습니다. 장사성 바. 관우가 군사를 이끌고 당도하자 성문이 열리고 낡은 갑옷을 입은 백발의 노장이 말을 타고 천천히 나왔습니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눈빛 많은 매서운 호랑이 같은 황충이었습니다. 네, 이놈 관우, 내 칼을 받아라. 관우가 청룡원 얼도를 치켜들고 적토마를 몰아 돌진하자 황충도 대도를 휘두르며 맞섰습니다. 챙챙캉. 붉은 얼굴의 관우와 하얀 수염의 황충. 두 장수의 칼이 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튀고 흙먼지가 하늘을 가렸습니다. 백여합을 겨루도록 승부가 나지 않자 관우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저 늙은이의 팔 힘이 장사로구나. 무예가 실로 대단하구나. 내일은 도망치는 척하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베는 기술인 타도계를 써야겠다. 다음날 다시 맞붙은 두 장수 50합 정도 겨루다 관우가 말머리를 돌려 도망치는 척하자 황충이 고함을 지르며 추격했습니다. 계속거라. 그때 갑자기 황충의 말 앞다리가 부러지며 황충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관우는 타도계를 쓰려다 멈칫하더니 칼을 거두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낭마한 장수를 베지 않는다. 어서 가서 말을 갈아타고 오라. 내일 다시 승부를 겨루자. 황충은 흑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 관우의 등 뒤에 대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적장이지만 관우의 당당한 의기에 감복한 것입니다. 그날 밤 장사태수 한여는 황충을 불러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내 놈이 일부러 관우를 죽이지 않고 봐주었구나. 내일은 반드시 활을 쏘아 죽이지 않으면 네 목을 베겠다. 다음날 전장 황충은 복잡한 심경으로 관우를 향해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핑! 첫 번째 화살은 빈 시위 소리만 냈습니다. 관우가 움찔했지만 화살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도 핑! 하고 빈 시위 소리뿐이었습니다. 관우가 늙은이가 꾀를 부리는구나 하고 방심하며 다가가는 순간 핑! 세 번째 시위 소리와 함께 화살이 날아와 관우의 투구 꼭대기에 달린 붉은 끈, 영락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백발백중의 신공 황충이 전날의 은혜를 갚기 위해 관우의 목숨을 살려주고 경고만 한 것입니다. 이를 성루에서 지켜보던 한여는 격분했습니다. 내 놈이 적과 내통하여 일부러 빗맞췄구나. 여봐라. 황충을 끌어내 참수하라. 황충이 포박당해 망나니의 칼을 받으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성문 옆에서 한 장수가 튀어나왔습니다. 대추처럼 붉은 얼굴에 부리부리한 눈을 가진 위연이었습니다. 위연은 칼을 뽑아 망나니를 단숨에 베어버리고 소리쳤습니다. 황장군은 장사의 기둥이다. 악독한 관리 한연을 죽이고 유황숙을 맞이하자. 위연이 한연을 단칼에 베고 성문을 활짝 열자 관우의 군대가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유비가 입성하자 황충은 충신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며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았으나 유비가 직접 찾아가 무릎을 꿇고 간곡히 청하자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투항했습니다. 유비는 천하의 명궁 황충을 얻어 기뻐했습니다. 반면 제갈량은 위연을 보자마자 호통을 쳤습니다. 저 자의 목을 쳐라. 머리 뒤에 반골이 튀어나와 있으니 훗날 반드시 주군을 배신할 것이다. 위연이 억울해하며 한연을 죽이고 성을 바친 공을 무시하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유비가 공을 세운 장수를 죽일 수 없다며 말려 위연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의 차가운 눈빛과 위연의 원망 섞인 표정 사이에는 훗날의 비극을 예고하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편 강동의 손권은 합비를 공격하다가 조조의 명장장류의 기습에 대패하고 맹장태사자마저 잃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형주의 유기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권은 무릎을 쳤습니다. 이제 형주를 돌려달라 할 명분이 생겼다. 유기가 죽었으니 유비는 꼼짝없이 땅을 내놓아야 한다. 손권은 다시 노숙을 형주로 보냈습니다. 과연 유비와 제갈량은 이번에는 어떤 기막힌 핑계로 형주를 지켜낼까요? 제54장 미인계가 실패했다? 유비가 적의 여동생과 결혼하다 전전긍긍하던 주유는
기막힌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주공, 유비는 아내를 잃고 홀로 지내니 주공의 여동생과 혼인시킨다고 유인하십시오. 그가 동호에 오면 감금하여 형주와 맞바꾸면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비는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라니 하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오히려 미소 지으며 조자룡을 불렀습니다. 자룡, 주군을 모시고 동호로 가시오. 여기 3개의 비단 주머니가 있어. 위급할 때마다 하나씩 열어보면 살 길이 열릴 것이오. 유비는 제갈량의 신같은 계산과 귀신같은 계책과 조자룡의 무용만을 믿고 불안한 마음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배를 타고 동호의 남서에 도착하자마자 조자룡은 첫 번째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혼담을 동네방네 소문내고 손권의 장인격인 교국로 교연을 찾아가라. 조자룡은 즉시 병사들에게 붉은 비단과 양고기, 좋은 술을 사들여 잔치를 벌이게 했습니다. 공고운 성안에 유황숙이 손권의 매제가 되러 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이어 조자룡은 교국로를 찾아가 예물을 바치며 이 혼사가 성사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손권의 어머니인 오국태 부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뭐라? 내 딸의 혼사가 진행 중인데 어미인 나만 몰랐단 말이냐. 대노한 오국태 부인은 손권을 불러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내 놈이 형주 땅 욕심에 여동생을 미끼로 쓰다니 네가 사람이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당황한 손권은 이미 유비가 와 있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변명했고, 부인은 그렇다면 내일 감로사에서 내가 직접 유비를 보겠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장 쫓아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운명의 날, 감로사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권은 복도 양옆 휘장 뒤에 도끼를 든 도부수 300명을 매복시켜 어머니의 신호가 떨어지면 즉시 유비를 참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유비가 비단옷을 입고 당당한 풍채로 나타나 절을 올리자 오국태 부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귀가 어깨에 닿고 팔이 무릎까지 내려오니 과연 용의 얼굴과 봉황의 자태를 가졌구나. 천하의 영웅이 내 사위가 되는데 무슨 불만이냐. 부인은 유비를 보자마자 사위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연애가 무르익을 즈음 유비의 호위장수 조자룡이 다가와 귓속말했습니다. 주공, 복도 휘장 뒤에서 살기가 느껴집니다. 도부수가 매복해 있습니다. 유비는 즉시 오국태 부인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 저를 죽이시려거든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복도의 병사들이 칼을 갈고 있습니다. 격분한 오국태 부인이 손권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오늘 같은 잔칫날에 사위를 죽여 내 딸을 과부로 만들 셈이냐. 썩 물러가게 해라. 손권은 어머니의 불호령에 어쩔 수 없이 병사들을 모두 철수시켰습니다. 위기를 넘긴 유비는 잠시 술을 깰 겸 정원을 거닐다 거대한 바위 앞에 섰습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허리춤에 칼을 뽑았습니다. 내가 무사히 형주로 돌아가 폐업을 이룰 운명이라면 이 바위가 갈라질 것이다. 캉! 유비가 기압과 함께 칼을 내리치자 불꽃이 튀며 거대한 바위가 단칼에 두 동강이 났습니다. 이를 뒤에서 지켜보던 손권도 질세라 칼을 뽑았습니다. 속마음으로는 유비를 죽여 형주를 얻을 운명이라면 이라는 속마음을 가지고 나 또한 조조를 멸할 운명이라면 이 바위가 갈라지리라. 챙! 손권의 칼도 바위를 갈랐습니다. 두 영웅의 기백에 갈라진 바위는 열십자 모양의 흉터를 남겼는데 이것이 바로 전설적인 십자문석이 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우여곡절 끝에 유비는 오국태 부인의 주선으로 손권의 여동생 손상향과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온 성이 붉은 등불과 비단으로 장식된 첫날 밤, 유비는 설레는 마음으로 신방문을 열었습니다. 부인, 내 들어가오. 그러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향기로운 꽃이 아니라 방안 가득 진열된 서슬, 퍼런 칼과 창, 그리고 무장한 시녀들이었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꼴이요? 암살자가 있는 것이요? 유비가 기겁하여 뒷걸음질치자 침상에 앉아있던 손상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호호호, 전장을 누비며 천하를 다투신다는 영웅이 고작 무기를 보고 겁을 내십니까? 유비는 그제야 손상향이 강동의 맹호 손견의 딸이자 무예를 즐기는 역거림을 깨달았습니다. 유비가 호탕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부인의 무용은 익히 들었으나 오늘 밤은 칼보다는 촛불이 더 어울리지 않겠소? 유비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에 손상향도 마음을 열고 무기를 치우게 했습니다. 유비는 호랑이 굴에서 목숨을 건진 것도 모자라 천하의 역거를 아내로 맞이하는 행운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유는 땅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미인계가 도리어 진짜 혼사가 되다니 내 꾀에 내가 넘어갔구나. 하지만 주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비에게 화려한 궁전과 미녀, 술을 보내라. 그를 사치와 향락에 빠뜨려 형주로 돌아갈 생각을 잊게 만들 것이다. 달콤한 신혼의 단꿈에 젖은 유비에게 주위의 두 번째 부드러운 덫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55장 아내를 데리고 적진을 탈출한 유비, 손부인과의 도주, 동호의 화려한 궁전,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절세가인 손부인까지 주유가 파놓은 부드러운 감옥에 갇힌 유비는 형주로 돌아갈 생각을 잊은 채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해가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조자룡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이러다가는 주공께서 영영동호의 사위로 늙어 죽겠구나. 조자룡은 마침내 제갈량이 준 두 번째 비단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조가 50만 대군을 일으켜 형주를 침공한다고 거짓 정보를 흘려라. 그리고 유비에게 손부인을 설득하여 함께 탈출하라고 하라. 조자룡이 급히 유비를 찾아가 거짓 급보를 전하자 유비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차, 내가 여색에 빠져 대업을 잊고 있었구나. 유비는 손부인의 처소로 들어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손부인이 놀라 이유를 묻자 유비는 무릎을 꿇고 호소했습니다. 조조가 형주를 침공하여 내 형제들과 백성이 죽게 생겼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싸우고 싶지만 부인과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눈물이 납니다. 유비의 애절한 연기에 감동한 손부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장부가 어찌 아녀자 때문에 나라의 일을 그르치십니까? 저는 이미 당신의 아내입니다. 지아비가 가는 곳이라면 천리길 만리길이라도 따르겠습니다. 유비는 감격하여 손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감시가 소홀해지는 새해 첫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핑계로 강가로 나가 몰래 도망치기로 약속했습니다. 새해 아침 유비 일행은 감노사를 빠져나와 맹렬히 말을 달렸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해 자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보고받은 손권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유비 이놈!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내 여동생을 데리고 도망쳐! 손권은 벼루를 바닥에 내치며 박살냈습니다. 여봐라. 명장진무와 반장은 정예기병 500을 이끌고 쫓아가라. 유비와 조자룡의 목을 베어오라. 만약 내 여동생이 막아서거든 그년도 함께 베어버려라. 손권의 섯을 펄언 명령을 받은 추격대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폭풍처럼 유비의 뒤를 쫓았습니다. 추격대의 말발굽 소리가 지진처럼 울리며 코앞까지 닥쳐왔습니다. 유비가 사색이 되어 떨자 조자룡은 침착하게 세 번째 비단 주머니를 유비에게 건넸습니다. 쪽지를 읽은 유비는 손부인의 수레 앞으로 달려가 다급하게 애원했습니다. 부인, 오라버니가 저를 죽이려 추격대를 보냈습니다. 부인께서 나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여기서 꼼짝없이 죽습니다. 손부인은 분연히 일어나 수레의 휘장을 걷어젖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섯을 펄은 불꽃이 튀었습니다. 추격해온 진무와 반장이 주춤거리며 다가오자 손부인이 천둥처럼 호통쳤습니다. 이놈들, 너희가 반역을 꾀하느냐? 나는 어머니와 오빠의 허락을 받고 떠나는데 감히 누가 길을 막느냐? 내 남편을 해치려거든 나를 먼저 베고 지나가라. 강동의 맹호 같은 손부인의 위세, 그리고 여동생도 죽이라는 손권의 밀명을 모르는 병사들은 감히 황실의 여인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장수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길을 터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우 한 고비를 넘겼으나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유가 보낸 서성과 정봉의 3천 대군이 물밀듯이 쫓아왔습니다. 손권의 추격대와 달리 그들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달려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앞에는 넘실거리는 장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배는 한 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강물이요, 뒤에는 추격대로다.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유비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할 때 강가 갈대숲에서 피리 소리가 들리더니 배의 10여 척이 유령처럼 스르륵 나타났습니다. 주공, 늦지 않았습니까? 뱃머리에서 학창이를 입고 부채를 흔들며 활짝 웃는 사람, 바로 제갈량이었습니다. 유비와 손부인이 허겁지겁 배에 오르자마자 뒤따라온 주유의 추격대가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배는 이미 강 한가운데로 멀어진 뒤였습니다. 이때 제갈량은 부채를 딱 접으며 미리 준비한 병사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자, 주 도독께 작별 인사를 드려라. 수천 명의 병사들이 목청을 돋워 외치는 조롱소리가 강물 위로 메아리 쳤습니다. 주유의 묘계가 천하를 편안케 하려다 부인도 잃고 병사도 잃었네. 뒤늦게 배를 타고 쫓아온 주유는 강 건너편 유비의 배에서 들려오는 이 굴욕적인 합창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자신의 꾀에 넘어가 형주도 못 찾고 주군의 여동생까지 적에게 바친 꼴이 되었으니 그 치욕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갈량, 이 촌놈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수치심을 이기지 못한 주유는 꾸액 하는 비명과 함께 말 위에서 선혈을 한 사발이나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붉은 피가 주유의 황금 갑옷을 적셨고 오나라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유비는 손부인과 함께 무사히 형주로 돌아와 관우, 장비와 감격적인 재회를 했고 천하의 영웅 주유는 또다시 제갈량에게 완패하며 생명의 불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제56장 동작대잔치 뒤에 숨겨진 조조의 야심. 적벽대전의 패배를 딛고 중원을 평정한 조조는 업군에 천하 제1의 누각 동작대를 완공했습니다. 중앙의 동작대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옥룡대, 오른쪽에는 금봉대가 구름을 뚫고 솟았으며 두 누각은 반달 모양의 황금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기와는 금과 옥으로 장식되어 햇빛을 받으면 눈이 멀듯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날 조조는 문무백관을 모아 완공을 축하하는 성대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조조는 누각 꼭대기에 앉아 아래쪽 버드나무 가지에 서천산 붉은 비단 도포, 홍금포 한 벌을 걸어두게 했습니다. 오늘 나의 장수들은 마음껏 기량을 뽐내라. 저 관역의 정중앙을 마치는 자에게 이 비단 도포를 상으로 주겠다. 조조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위나라의 맹장들이 질풍처럼 말을 타고 달려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종실의 장수 조유가 말 위에서 활을 쏘아 관역 정중앙을 꿰뚫었습니다. 도포는 내 것이다. 그가 외치려는 순간 문빙이 달려나와 네 활솜씨가 대수냐 하며 또다시 화살을 날려 조휴의 화살을 쪼개고 정중앙에 박았습니다. 이어 조홍, 장압, 하후연 등 내로라 하는 장수들이 줄줄이 나서서 백발백중의 묘기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하후연은 몸을 뒤로 젖혀 쏘는 배사로 관역의 네 모퉁이를 정확히 맞히는 신기를 보여주어 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때 서왕이 준말을 몰고 나오며 외쳤습니다. 도포는 내 것이다. 나는 관역 따위는 쏘지 않는다. 핑! 소리와 함께 화살이 비단 도포가 걸린 버드나무 가지를 뚝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붉은 도포가 나풀거리며 땅으로 떨어지자 서왕이 의기양양하게 도포를 주어 어깨에 걸치려 했습니다. 그 찰나 벼락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호랑이 같은 장수허저가 튀어나왔습니다. 어딜 감히 도포는 내놓아라. 괴력의 허저는 말 위에서 서왕을 덮쳐 도포를 잡아챘습니다. 두 맹장이 서로 도포를 잡고 엎치락 뒤치락하며 힘을 쓰는 사이 찌, 이 하는 소리와 함께 천하의 보물인 비단 도포가 갈갈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흑투성이가 되어 서로를 노려보는 허저와 서왕 그리고 너덜너덜해진 도포 조각들. 이를 지켜보던 조조는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너희들의 용맹함이 참으로 보기 좋구나. 도포는 비록 찢어졌으나 너희의 기백은 천하를 덮었다. 조조는 장수들을 모두 불러일으켜 각각 비단 한 필씩을 하사하며 위로했습니다. 무관들의 대결이 끝나자 이번에는 문관들의 글짓기 대회가 이어졌습니다. 조조의 셋째 아들 조식은 붓을 들자마자 일필휘지로 동작대의 아름다움과 아버지의 위협을 찬양하는 명문장을 써내려가 조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자 조조는 술잔을 들고 강물처럼 흐르는 세월과 자신의 야망을 회고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한나라를 위협한다고 욕하지만 그것은 모르는 소리다. 만약 내가 없었더라면 천하의 몇 사람이나 황제를 칭하고 왕을 칭하며 날뛰었겠는가? 나는 한나라의 승상으로서 이 난세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조조의 목소리에는 천하를 손에 쥐었으나 아직 통일하지 못한 회한과 자부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 강동의 주유는 형주를 유비에게 빼앗기고 아내의 손부인과 병사마저 이른 분노를 사기며 마지막 계책을 세웠습니다. 유비에게 전가를 보내라. 내가 서천을 대신 쳐줄 테니 담례로 형주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라. 이는 길을 빌려 괭나라를 멸한다. 가도멸객피이라는 계책이다. 형주성문이 열리는 순간 서천이 아니라 형주를 덮쳐 유비의 목을 벨 것이다. 완벽해 보이는 계책이었습니다. 주유는 정예병 5만을 이끌고 형주로 향했습니다. 주유의 대군이 형주성에 다다르자 성문은 굳게 닫혀있고 쥐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유가 성문을 열라 소리치자 성로 위에서 은빛 갑옷을 입은 조자룡이 나타나 차갑게 웃었습니다. 주도독, 우리 군사께서 도독의 꾀를 모르실 줄 아셨소? 서천을 친다는 핑계로 형주를 기습하려는 속셈은 이미 간파당했소이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신호가 울렸습니다. 둥둥둥 사방에서 관우, 장비, 황충, 위원의 복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유를 잡아라. 제갈 군사의 명이다. 함성에 놀란 주유는 또다시 제갈량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났다는 충격과 분노의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제갈량 더 있네.
이놈! 극심한 스트레스에 옛 상처가 터지며 주유는 말 위에서 서녀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진영으로 돌아온 주유는 자신의 운명이 다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손권에게 노숙을 내 후임으로 삼으라는 유언을 남기고 밤하늘을 우러러보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미 주유를 낳으셨으면서 어찌하여 또 제갈량을 낳으셨나이까? 강동의 대도독 불세출의 영웅 주유는 36세의 젊은 나이에 원통함을 품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늘을 원망하며 죽어간 영웅의 별이 지자 강동은 비통에 잠겼고 천하의 정세는 다시 한번 거대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제57장 피를 토하며 죽다. 천재주유의 비극적 최후. 주유의 장례식 날 오나라 장수들은 제갈량을 죽여 도독의 원수를 갚자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호위병도 없이 소복을 입고 슬픈 표정으로 당당히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갈량은 주유의 영전 앞에 엎드려 술을 올리고 통곡했습니다. 오호라 공군 주유이여, 그대의 웅대한 기백과 지혜를 이제 천하 어디서 다시 본단 말인가? 그대가 떠나니 산천도 빛을 잃고 초목도 슬퍼하는구나. 제갈량의 눈물은 진심이 서려 있었고 구구절절한 제모는 듣는 이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살기 등등하던 오나라 장수들조차 우리가 공명을 오해했구나. 저토록 슬퍼하니 도독과 진정한 직이었도다 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갈량은 완벽한 조문으로 적들의 살기마저 잠재우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갈량은 강동의 기제방통을 만났습니다. 제갈량은 손권이 그대를 쓰지 않는다면 유황숙에게 가보시오 라며 추천서를 써주었습니다. 방통은 먼저 손권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손권은 방통의 흉측한 들창코의 검은 얼굴, 짧은 수염과 같은 외모와 거만한 태도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대의 학문이 주유와 비교해 어떻소? 내 학문은 주유 따위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이 말에 격분한 손권은 방통을 내쫓았습니다. 방통은 유비를 찾아갔으나 제갈량의 추천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인자한 유비조차 방통의 괴상한 외모와 술냄새 풍기는 태도를 보고 실망하여 그를 시골 구석인 뇌양현 현령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뇌양현에 부임한 방통은 100일 동안 정사는 돌보지 않고 매일 술독에 빠져 지냈습니다. 유비가 사람을 볼 줄 모른다는 소문이 돌자 격분한 유비가 장비를 보내 조사하게 했습니다. 장비가 관아에 들이닥쳐보니 방통은 대낮부터 술에 취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장비가 호통쳤습니다. 이 게으른 놈, 형님께서 벼슬을 주셨거늘 백성은 돌보지 않고 술타령이냐? 당장 매를 맞아라. 방통은 부스스 일어나 하품을 하며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장 장군 고작 100리, 고을 다스리는 일이 뭐 대수라고 소란이요? 100일치 밀린 일이요? 반나절이면 조카오. 아전들은 서류를 가져오라. 방통은 관복을 입고 공당에 앉아 한 손으로 붓을 놀려 판결문을 쓰고 입으로는 피고와 원고에게 판결을 내리며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사각사각 탁 수백 건이 안건이 물 흐르듯 처리되는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마치 붓끝에서 천둥 소리가 나는 듯했습니다. 백성들은 명판결에 감탄했고 쌓여있던 서류 더미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붓을 던진 방통이 장비를 보며 물었습니다. 자, 나의 다스림에 무슨 문제가 있어? 나는 조조의 80만 대군도 담소하며 막아낼 사람이요. 장비는 깜짝 놀라 단상 아래로 내려와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선생은 참으로 대단한 인재이십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보았습니다. 뒤늦게 제갈량의 편지를 읽은 유비는 크게 뉘우치고 방통을 모셔와 부군사 중랑장으로 삼았습니다. 유비는 춤을 추듯 기뻐했습니다. 제갈량과 방통 둘 중 하나만 얻어도 천하를 얻는다 했는데 내 이제 둘을 다 얻었구나. 한편 조조는 남쪽을 치기 전에 후환을 없애기 위해 서량태수 마등을 황제의 이름으로 허창에 불렀습니다. 마등은 조조를 암살하여 한시를 구할 계획을 품고 아들 마휴, 마철과 함께 입경했습니다. 그러나 공모자 황규의 첩이 배신하여 계획이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연회장에 갇힌 마등과 두 아들은 함정임을 깨닫고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조조 역적놈아, 내 귀신이 되어서도 너를 용서치 않으리라. 마등은 술상을 얻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나 사방에서 조조의 철기병과 빗발치는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마등 부자는 온몸이 고슴도치처럼 되어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조조는 마등의 삼족을 멸했으나 마등의 조카 마대는 상인으로 변장하여 간신히 도성을 탈출했습니다. 마대는 피눈물을 흘리며 서량의 맹호,
마초에게 이 끔찍한 소식을 전하러 말을 달렸습니다. 서쪽 하늘에 복수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하의 시선은 이제 분노로 불타오르는 마초에게 쏠리고 있었습니다. 제58장 조조가 수염을 자르고 도망치게 만든 남자 마초의 등장. 아버지 마등과 형제들이 허창에서 처참하게 도륙당했다는 비보를 가지고 마대가 서량으로 돌아왔습니다.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리는 마대를 보자 마초는 그 자리에서 혼절했다가 깨어나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조조, 이 역적놈, 내 반드시 네 놈의 살을 씹고 가죽을 벗겨 아버지의 원한을 갚으리라. 마초는 아버지의 의형제인 한수와 연합하여 20만 서량 대군을 일으켰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서량의 기병들은 모두 흰 상복을 입고 눈보라처럼 중원으로 몰아닥쳤습니다. 선봉에 선 마초의 위용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사자머리 투구를 쓰고 은색 갑옷에 하얀 도포를 휘날리는 그는 마치 금마초라 불리던 명성 그대로 되살아난 여포와 같았습니다. 조조는 어린 놈이 날뛰어봤자다라며 직접 대군을 이끌고 동관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서량군의 창끝은 매서웠습니다. 마초가 장사모를 비껴들고 조조는 나와라 라고 호령하자 조조는 우금을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천하의 우금조차 마초의 기세에 눌려 파란만의 말머리를 돌렸고 이어나간 장압도 이십합을 버티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이통이 마초에게 덤벼들었으나 마초의 창은 단 일격에 이통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전군 돌겨 조조를 잡아라. 마초가 창을 들어 신호하자 20만 서량 철기병이 지진 같은 굉음을 내며 조조의 본진을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조군의 진영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조조는 혼비백산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난전 속에서 마초는 귀신 같은 형상으로 조조를 쫓았습니다. 오직 조조 하나만을 노리는 집요한 추격이었습니다. 서량군 병사들이 조조의 화려한 옷차림을 보고 외쳤습니다. 붉은 도포를 입은 자가 조조다. 붉은 도포를 쏴라. 이 소리에 기겁한 조조는 달리는 말 위에서 황급히 붉은 도포를 벗어던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병사들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수염이 긴 자가 조조다. 긴 수염을 잡아라. 조조는 허리춤에 찬 보검을 꺼내 자신의 자랑이던 긴 수염을 한 움큼 쥐고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잘린 수염이 허공에 흩날리는 굴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초의 눈은 매서웠습니다. 수염이 짧은 자가 조조다. 급기야 조조는 찢어진 깃발 자락으로 턱을 감싸고 고개를 숙인 채 채찍질을 멈추지 않고 쥐새끼처럼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하의 간웅 조조가 겪은 최대의 치욕, 도포를 버리고 수염을 자르다는 뜻의 할수기포의 전설입니다. 마초의 추격은 끈질겼습니다. 마초의 적토마가 조조의 등 뒤까지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조조, 개석거라. 마초가 포효하며 창을 내지르는 찰나 조조는 눈앞에 있는 나무를 끼고 빙빙 돌며 간신히 창을 피했습니다. 퍽! 마초의 창날이 나무통 깊숙이 밝혔습니다. 마초가 창을 빼내려 끙끙대는 그 짧은 틈이 조조를 살렸습니다. 조조가 숲속으로 도망치려는 순간 조옹이 목숨을 걸고 나타나 마초를 막아선 덕분에 조조는 겨우 본진으로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잘린 수염과 찢어진 옷을 보며 조조는 치를 떨었습니다. 마초 저 어린 놈이 죽지 않으면 내가 묻힐 땅조차 없겠구나. 전열을 정비한 조조는 위수를 건너 반격을 노렸으나 이번에도 마초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조조가 강을 건너려 배에 오르자마자 마초가 이끄는 궁수부대의 화살비가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뱃사공이 화살에 맞아 죽고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하자 호위 장군 허저가 나섰습니다. 주공을 보호하라. 괴력의 허저는 왼손으로 말 한 장을 들어 화살을 맞고 오른손으로는 노를 저으며 조조를 지켰습니다. 마초가 직접 말을 몰아 강으로 뛰어들려 하자 조조군은 소와 말을 풀어 서량군의 시선을 돌리고 겨우 탈출했습니다. 연이은 패배로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조조군 타지만 조조에게는 아직 하늘이 내린 지혜가 남아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자 조조는 꾀를 냈습니다. 흙성을 쌓고 그 위에 물을 뿌려라. 병사들이 밤새 흙을 쌓고 물을 붓자 차가운 밤 공기에 물이 얼어붙으며 단단하고 미끄러운 얼음성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 얼음 성벽은 철옹성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초가 기병을 이끌고 왔으나 미끄러운 얼음벽을 오를 수는 없었습니다. 서량의 맹호마초의 무력과 난세의 간웅조조의 지략 승부는 이제 힘 대 힘이 아닌 머리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59장 갑옷 따윈 필요 없다.
허조와 마초의 상해탈의 혈투. 조조는 수염을 자르고 도포를 벌이는 치욕을 당했지만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위수 남쪽에 진을 쳤습니다. 하지만 서량의 금마초는 여전히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조조가 진영을 둘러보며 탄식했습니다. 마초의 용맹함이 여포보다 더하구나. 누가 저자를 당해내겠느냐? 그때 곁에 있던 허저가 눈을 부라리며 나섰습니다. 승상, 제가 나가서 저 어린 놈의 길을 꺾어놓겠습니다. 다음 날 양군이 대치한 가운데 서량의 금마초가 은색 창을 들고 나왔고 위나라 진영에서는 호랑이 같은 바보 허저가 거대한 칼을 들고 달려나갔습니다. 내가 조조 승상의 호위 장군 호우 허저다. 조조의 개가 짖는구나. 내 창을 받아라. 두 장수는 마리 거품을 물 때까지 백여합을 겨루었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진영으로 돌아와 말을 갈아탄 두 장수는 다시 맞붙었습니다. 또다시 백합이 지났지만 창과 칼이 부딪히는 불꽃만 튀길 뿐 여전히 막상막하했습니다. 싸움에 심취하여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 허저는 갑자기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가더니 소리쳤습니다. 에이, 거추장스럽다. 허저는 투구와 갑옷, 속옷까지 모두 벗어던졌습니다. 근육이 불끈거리는 상반신을 완전히 드러낸 알몸 상태로 다시 말에 올라 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와라! 오늘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는다. 겨울바람 속에서 허저의 몸에서는 땀이 증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허저가 짐승처럼 포효하며 칼을 내리치자 마초도 질세라 창을 찔렀습니다. 챙! 강 결정적인 순간 허저는 마초가 찌른 창을 겨드랑이에 끼고 힘을 주었습니다. 뚝! 마초의 창이 반으로 부러졌습니다. 두 장수는 부러진 창자루를 들고 말 위에서 뒤엉켜 싸웠습니다. 피와 땀이 뒤섞인 이 처절한 알몸 혈전은 양쪽 군사들의 넋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조조가 하우연과 조옹을 보내 혼전이 벌어지며 두 장수는 물러났지만 마초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허저는 진정 호랑이 같은 장수다. 하마터면 내가 당할 뻔했다. 무력으로 마초를 꺾기 힘들자 조조는 지구전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위수의 모래땅은 너무 물러서 성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둑을 쌓아도 밤만 되면 무너져 내리기 일쑤였습니다. 이러다가는 마초의 기병에게 짓밟히고 말 것이다. 고민하던 조조에게 한 은자가 나타나 조언했습니다. 지금은 살을 내는 한겨울입니다. 흙을 쌓고 그 위에 물을 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조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날 밤 북풍이 몰아치자 조조는 병사들을 시켜 밤새도록 모래 둑 위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초가 총공격을 하러 나왔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던 곳에 하룻밤 사이에 수정처럼 투명하고 단단한 얼음성이 솟아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받아번쩍이는 얼음 성벽 위에서 조조는 여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초야, 이 성을 넘을 수 있겠느냐? 미끄러운 얼음벽을 기병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 없었습니다. 마초가 얼음 성벽에 막혀 고전하자 조조의 참모가우가 반간계를 제안했습니다. 마초는 용맹하나 단순하고 그의 의형제 한수는 의심이 많습니다. 둘 사이를 갈라놓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조조는 먼저 한수를 전장 한가운데로 불러냈습니다. 조조는 투구도 쓰지 않고 무장도 해제한 채 한수와 말머리를 맞대고 옛날 이야기만 나누며 껄껄 웃었습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초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숙부님, 도대체 조조와 무슨 이야기를 그리 다정하게 하셨습니까? 한수는 별일 아니었다. 옛날 추억 이야기나 했을 뿐이다. 라고 답했지만 마초의 의심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결정타는 편지였습니다. 조조는 한수에게 친필 편지를 보내면서 고의로 중요한 글자들을 먹으로 지우고 덧칠하여 보냈습니다. 마치 한수가 비밀 내용을 감추기 위해 지운 것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마초가 편지를 뺏어보니 온통 먹칠투성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왜 중요한 내용이 다 지워져 있습니까? 조조와 내통하여 나에게 숨기려는 내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다. 조조가 처음부터 이렇게 보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세상에 어떤 바보가 편지를 이렇게 쓴단 말입니까? 숙부가 지운 것이 분명합니다. 의심은 확신이 되고 확신은 사리가 되었습니다. 마초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한수 늙은이가 나를 팔아넘기려 하는구나. 마초는 칼을 뽑아 한수를 내리쳤고 한수는 비명을 지르며 한쪽 팔이 잘려나갔습니다. 맹주들이 서로 칼을 겨누게 된 서량연합군은 순식간에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 조조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얼음 성문을 열고 총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마초는 방덕, 마대와 함께 필사적으로 싸웠으나
아군이 적인지 적이 아군인지 모르는 혼란 속에서 대패하여 서량으로 도망쳤습니다. 조조는 붓 한 자루로 20만 대군을 무너뜨리고 위풍당당하게 허도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서량의 패배 소식은 한중의 장로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두미도의 교주이자 한중 태수인 장로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조조가 마초를 꺾었으니 다음은 우리 차례다 서천을 쳐서 기반을 넓혀야겠다. 장로가 군사를 일으키려 하자 이에 놀란 익주자사 유장은 신하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때 별가장송이 나섰습니다. 제가 조조를 설득하여 장로를 치게 하겠습니다. 조조의 힘을 빌려 장로를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송의 품속에는 서천의 지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암암리의 서천의 새 주인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송은 서천의 운명이 담긴 지도를 품고 조조를 만나러 떠났습니다. 이것이 훗날 유비가 서천을 얻게 되는 거대한 서막이었습니다. 제60장 복수를 위해 자기 나라를 팔아먹은 장송. 한중의 장로가 서천을 노린다는 소식에 익주자사 유장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때 별가 장송이 나섰습니다. 제가 조조를 설득하여 장로를 치게 하겠습니다. 장송은 서천의 41개주, 험준한 산천, 군사 요충지가 상세하게 그려진 지도를 소매 깊숙이 숨기고 허도로 떠났습니다. 사실 그는 유장이 암약하다고 판단하여 서천을 바칠 새로운 영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송의 외모는 볼품없기 그지없었습니다. 키는 5척 단신에 이마는 툭 튀어나오고 코는 납작했으며 이빨은 쥐처럼 튀어나온 기이한 형상이었습니다. 허창에 도착한 장송은 조조를 아련했습니다. 마초를 꺾고 기세가 등등해진 조조는 못생기고 촌스러운 장송을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리며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내 놈이 서천에서 왔느냐? 무슨 일로 왔느냐? 조조의 푸대접에 자존심이 상한 장송은 비웃음을 흘리며 조조의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승상의 위명은 천하가 다 알지요. 복양에서는 여포에게 혼쭐이 나고 완성에서는 전이와 아들을 잃고 적벽에서는 불길에 수염을 태우고 도망치지 않으셨습니까? 조조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이 감히. 승상은 어찌 패배한 적은 말하지 않고 이긴 척만 하십니까? 격분한 조조는 저놈의 목을 베라고 고함쳤으나 양수의 만류로 목숨만은 살려주었습니다. 대신 장송은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조조는 겉모습만 보고 서천을 얻을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조조에게 깊은 앙심을 품은 장송은 발길을 돌려 형주로 향했습니다. 유비도 조조와 같다면 나는 서천으로 돌아가 은거하리라. 그러나 형주 경계에 이르자 저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한 장수가 달려왔습니다. 백마를 탄 조자룡이었습니다. 자룡은 말에서 내려 흙바닥에 엎드리며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유황숙의 명을 받들어 대인을 모시러 왔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장송은 깜짝 놀랐습니다. 역관에 도착하니 이번에는 관우가 마중 나와 따뜻한 술을 대접하고 말 고삐를 잡아주었습니다. 형주 성문에 도착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유비와 제갈량 그리고 방통이 성박 심리까지 나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비는 장송을 보자마자 황급히 달려와 두 손을 잡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선생의 명성을 들었으나 산천이 가로막혀 뵙지 못했습니다. 이 누추한 곳까지 와주시다니 영광입니다. 유비는 장송의 추한 외모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천하의 스승을 대하듯 극진히 모셨습니다. 사흘 동안 유비는 매일 성대한 연회를 베풀며 장송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서천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날 장송은 유비의 덕망에 감복하여 심리정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황숙, 형주는 동으로는 손권, 북으로는 조조에게 막혀있어 위태롭습니다. 어찌 다른 곳에 뜻을 두지 않으십니까? 유비는 술잔을 들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익주의 유장은 나와 종친이니 차마 그 땅을 뺏을 수 없습니다. 유비의 인의에 감동한 장송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황숙은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조조 같은 역적이 아니라 황숙께서 서천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장송은 소매 깊숙이 숨겨두었던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유비에게 바쳤습니다. 이 지도를 받으십시오. 서천 41개의 주의 지리와 군사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서천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유비가 덕으로 사람을 감싸 안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천하의 3분의 1을 얻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송의 주선으로 유장은 유비를 서천으로 불러들여 장로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장의 충신 황권은 옷자락을 물고 늘어지며 말렸고 왕눈은 성문에 거꾸로 매달려 피를 토하며 반대했습니다.
유비를 드리는 것은 호랑이를 안방에 드리는 격입니다. 주공, 제발 통촉하시옵소서. 그러나 유장은 충언을 듣지 않고 유비를 맞이했습니다. 왕눈은 결국 성벽에서 떨어져 자결했고 서천의 하늘에는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유비는 방통, 황충, 위연을 데리고 서천의 관문인 부성에 도착했습니다. 유비와 유장은 형제처럼 상봉하여 연회를 열었지만 술자리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방통이 위연에게 은밀히 눈짓을 보냈습니다. 지금 칼춤을 추다가 유장의 목을 베십시오. 위연이 칼을 뽑아 흥을 돋우겠다며 춤을 추기 시작하자 유장의 장수들도 살기를 느끼고 칼을 뽑아 맞섰습니다. 칼날이 번뜩이고 살기가 충돌하는 일촉즉발의 순간 유비가 급히 칼을 뽑아 탁자를 내리치며 호통쳤습니다. 형제끼리 만난 자리에 칼이 웬 말이냐, 당장 칼을 거두라. 유비의 호통에 위연은 물러났고 유장은 안심했지만 방통은 천재이루의 기회를 놓쳤다며 땅을 쳤습니다. 유비는 비겁한 암살 대신 정당한 명분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으로 인해 유비군은 훗날 방통을 잃는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서천을 얻기 위한 거대하고도 험난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